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노동법을 강의하게 된 노연주 변호사입니다. 네, 이렇게 미래의 노무사님들 앞에 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일찍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오신 만큼 우리 또 귀한 시간, 귀한 돈 낭비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 빡세게 달려볼 테니까 수업이 길지만 조금만 집중을 해주실게요. 자, 그러면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1차 노동법 기본이론 커리큘럼과 그리고 기본적인 학습법에 대한 OT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늘 1차든 2차든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여기 굵게 예쁜 글씨체로 써놓은 부분입니다. 모든 시험은 전략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강의 철학에 입각해서 미루어 봤을 때 여기 노동법 정복과 최단기간 합격 전략 보이시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노동법을 정복해야겠다 이런 태도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결국에 학문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문적 접근으로 가면요. 성실성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엉덩이 싸움이죠. 그냥 책상에 오래 앉아 있거나 오늘 내가 10시간 공부했어. 8시간 공부했어.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생분들이 특히 이런 성실성에 강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학문이 아니라 수험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최단기간 합격 전략이라는 것은 학문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수험에 포커스를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는 것은 아까 학문은 성실성이 가장 우선시되는 덕목이었어요. 근데 수험에 있어서는요. 성실하지 콧물 나오네. 죄송합니다. 성실하지 않은 수험생은 제가 못 뵀습니다. 다들 성실하세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게 바로 시험 맞춤 전략입니다. 흔히 말하는 요령 있게 공부를 해야지 된다라는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학문에 입각해서 갔을 때는 모범생이면 돼요. 모범생이면 충분한데 우리가 수험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모범생으로 가서는 이게 학문을 하는 학자의 길로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즉 단기간에 합격하는 길로는 못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생의 태도보다는 좀 얍삽하게 공부하시는 태도가 우리 단기 합격 전략, 수험을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은 연장선상에서 한번 볼게요. 모범생적인 태도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우직하게 소처럼 묵묵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어요. 시행착오 몇 번만 해보세요. 장수생의 지름길로 갑니다. 결국에는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최단기간 합격 전략의 측면에서 가신다면 최소 인풋, 최대 아웃풋이죠. 제가 강의에서 늘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고효율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노동법뿐만 아니라 또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돼요. 저 역시 또 그런 이 전략적인 측면에 입각해서 커리큘럼을 짜왔고 강의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노무사 1차의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차는 이제 연기 때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 1차는요. 2차는 논술형인 반면에 객관식이죠. 1차는 객관식입니다. 제가 이제 비유를 들면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1차는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1차 한번 응시해 보신 적 있으신 분? 네, 소수 있으신데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막 부속법령 찌질한 데에서도 막 얍삽하게 바꿔놓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즉 부속법령도 굉장히 넓은데 그 법령 중에서도 엄청난 범위에 구석탱이에 있는 것들이 막 찌질찌질하게 나온단 말이죠. 즉 굉장히 큰 바다에 여러 마리의 작은 생성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큰 그물로 훑는 작업 그게 마치 1차 객관식을 공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반면에 2차 논술형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연기부터 해서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배우기는 하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찢죠. A급, B급으로 점점 추려서 나갑니다. 그리고 문제 수도 어떤가요? 2차 시험 문제 구경은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몇 문제 안 되죠.
즉 특정 논점을 굉장히 깊숙하게 찔러서 판례와 또 그 판례에 있어서도 뭐 논거와 그 각각의 결론, 사실관계를 다 소화를 한 상태에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큰 색선을 작살로 찍는 것이 바로 인차 논술형 시험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비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유에서 바로 이러한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즉 작은 생선들을 그물로 훑다 보니까 어떤가요?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요, 2차와 다르게 공부하셔야죠. 즉 선지 함정 패턴의 구별, 목표를 두고 가셔야지 됩니다. 똑같이 근로기준법을 배워요. 똑같이 노동조합법을 배워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포커스를 하셔야지 될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를 우리가 동시에 준비를 하죠. 물론 이제 1차가 빡세졌기 때문에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두 유형의 수험생 분들 모두 다 1차 객관식을 공부하실 때는 바로 이 객관식 아웃풋 포인트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지 된다는 점. 그냥 단순히 노동법을 이해하고 그래 암기 딸딸딸 하자 여기에 그치면은 안 됩니다. 아웃풋이 나와야지만 결국에 내가 인풋을 한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논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논점의 법리를 답안주로 현출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1차와는 또 다르죠. 요건 또 연기 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랬을 때 효율적인 인풋, 아웃풋, 고효율 객관식 공부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강의는 강의 계획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인풋과 또 아웃풋의 측면에서 커리를 구성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셨고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인풋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앉아가지고 머리에 집어넣는 거죠. 법조문이랑 판례를 이해하는 작업이 1순위죠. 일단은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수험생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양지차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가세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갈림길이 나눠지거든요. 바로 이 밑거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밑거름을 보시기 위해서는 아웃풋을 먼저 보고 들어가셔야지 되는데 아웃풋이라는 거는 결국에 OX를 판단하는 게 1차 시험의 아웃풋이죠. 오지선다 중에서 객관식의 그 각각의 선지의 OX를 판단하셔야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웃풋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그 밑거름 작업으로서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정리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는 범위는 넓어요. 굉장히 넓지만 그 중에서 1차 객관식용에 맞는 그 포인트들을 줄여가면서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해 나가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업을 제가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포인트 암기장 별표 예쁘게 박아놨는데 이 포인트 암기장은 제가 그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 합격생분들의 간증이 많은 그 자료였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웃풋을 위한 밑거름에 특화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눠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객관식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넓은 바다에 흩어져 있는 작은 고기들을 그물로 훑는 것 같다. 즉 세세한 내용들이요. 이 앞단원에 비슷한 내용 A가 있었는데 저기 한참 단원을 지나서 저쪽 뒤쪽에 또 비슷한 게 A-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비슷비슷한데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도표화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뇌가 그렇더라고요. 그 글보다 이미지를 더 잘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도표를 계속 눈에 바르시면은 진짜 이제 시험장에서 이 이미지가 떠올랐다라고 그 합격 간증 카톡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가 될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정리하시느라 따로 힘 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거 열심히 정리를 제가 해놨잖아요. 근데 엄청 힘들어요. 이게 물론 이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강조 표시도 다
그 글씨 폰트가 다르거든요. 의미가 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표를 뭐 병합을 하고 막 분할을 하고 이런 작업을 내가 스스로 하기에는 지금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다 해올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그냥 아 하고 이제 받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웃풋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OX입니다. OX. 그래서 OX를 사실 기본 이론부터 연계해서 가져가셔야지 됩니다. 이론과 함께 기출 OX를 연계를 해서 문풀 훈련이 처음부터 들어가져야지 된다라는 포인트죠. 즉, 이제 구체적인 걸 먼저 보고 추상적인 걸로 가셔야지 이해와 또 정리 암기가 더 빨라집니다. 그 법학 전공자이신 분 계세요?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없으세요? 부끄러워서 안 드시나요? 네, 그럼 마음속으로 드시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제 법학 전공자 분들은 아마 양창수 교수님, 민법의 양창수 교수님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전 대법관이시거든요. 굉장히 이제 민법에 저명하신 학자신데 그분의 저서 중에 이제 민법 입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민총부터 배우면 안 된다. 민법 총칙부터 배우면 안 되고 총칙부터 나갈 것이 아니라 채권 강론부터 나가야지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책은 진짜 채권 강론부터 해가지고 즉 구체적인 내용부터 추상적인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이 내용을 우리 시험 준비하는 그 학습 과정에서도 써먹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문제를 통해서 기출을 통해서 목표를 명확히 하셔야지 됩니다. 아,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이 단원에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이걸 먼저 1순위로 잡으셔야지 돼요. 1순위로 이걸 잡고 그 다음에 점점 살을 더해 가시는 방법으로 이론을 접근하셔야지 맨 처음부터 이론을 보면은 이제 노베이스 분들이 아마 대다수이실 텐데 이거 무슨 말이야? 하면서 뭐 이해하는 데만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렇게 힘들게 막 이해를 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막상 문제 풀어보세요. 오늘도 같이 문제를 풀 거지만 헷갈려요. 나 방금 분명히 이해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러면서 정말 내가 이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회의감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기 이제 써있죠. 수험은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모토 아래 이렇게 이제 인풋과 밑거름 아웃풋의 순서로 우리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올해 제가 추가로 가져왔어요. 확 달라진 노무사 1차 시험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 1차 그거 뭐 한 달 준비하는 거 아니야? 뭐 2개월, 3개월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게 통하는 거는 여기 옛날이죠. 여기 20년에서 22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격률이 거의 뭐 60% 가까이 됐었잖아요. 근데 23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0%대죠. 30%대. 어땠나요? 올해 20%대입니다. 이제 1차가 더 이상 만만한 시험이 아니게 됐어요. 즉 기출이 원래는 1순위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기출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붙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기출만으로는 부족해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기출이 1순위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더해져야지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부속법령. 부속법령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속법령은 정말 합격의 필수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시행령의 출제 비중이 증가했죠. 예전에는 이제 법만 알면 됐었는데 법률, 근데 그 법률 밑에 있는 시행령까지도 알아야 되니까 범위가 굉장히 증가를 했죠. 그래서 노동법 1과 2의 각각의 부속법령의 출제 개수 보세요.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가 또 뒤에서 출제 되는 단원들에 대해서 각각 몇 개가 나왔는지 표로 볼 텐데 그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속법령이 엄청납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되는 게 바로 1차 부속법령이에요.
2차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전히 다르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빡 힘을 주는 반면에 1차는 부속법령에 힘을 상당히 주셔야지 돼요. 다음에 이 부분도 특징이에요. 올해의 특징입니다. 예전에는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차 연기하고 1차 기본이론 생략하고 1차는 그냥 뭐 기출문제 몇 번 풀거나 에센스 몇 번 풀면 되지. 이게 옛날엔 통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2차 노동법과 중첩되는 범위가 확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대비에 충분한 시간이 투여가 돼야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이론 일찍부터 잘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보면은 기본이론을 연기하다가 나중에 겨울쯤에 듣잖아요. 불안해요. 불안해 하면서 이제 계속 진도는 밀리니까 1차는 1차대로 안 돼. 2차는 2차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막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찍부터 준비하신 거는 굉장히 현명하신 전략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1차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이 이제 기본 이론이죠. 여름이 있고 요 겨울이 있어요. 근데 겨울은 이제 1월에 할지 2월에 할지는 아직 학원 일정을 보고 좀 조정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 이론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 주시더라고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취업규칙이 무엇인지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이스인데 기본 이론에서 설명해 주시나요? 네, 당연히 설명하죠. 연기와 또 기본 이론이 제 커리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정말 그 비법학 노베이스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론 때부터 OX 기출 들어가요. 다음에 교재는 에센스죠. 그리고 포인트 암기장이 들어가는데 얘는 끝까지 다 갑니다. 끝까지 쭉쭉쭉 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나누어서 보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한 권을 두들겨 패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이미지가 시험장에서 딱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암기장으로 계속 가져가고, 그래서 초시생 분들, 비전공자 분들이 이제 대상인 게 이제 원칙적이긴 하지만 재시생 분들도 불안하시면은 뭐 들으시는 걸 가급적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보면은 3월에 진행이 되죠. 원래는 이 문제풀이를 제가 필수라고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앞서 보셨다시피 확 달라진 1차 시험의 경향 때문에 이번에는 문제풀이의 그 내용도 제가 확 바꿨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 모의고사 부분을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좀 더 추가를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신 판례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한 교재로 나갑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이론과 문풀을 같이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내가 직장을 병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학업을 병행할 수 있고 또 내가 1차만 목표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2차와 같이 준비하는 생동차 목표도 있을 거고 또 뭐 노베이스인 분들도 있는 반면에 법학 전공자이신 분들도 있고 너무 케바케거든요. 그래서 어떤 커리가 나한테 딱 맞는지는 저한테 이제 카톡을 주세요. 제가 뒤에 연락처를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의 상황을 좀 자세하게 쓰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요 커리 중에 어떤 걸 들으시면 좋을지 계획을 짜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겨울에 들으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새롭게 추가했어요. 여기 부속법령 특강이나 전범위 모의고사를 넣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속법령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넣었고,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훈련, 사신문항이기 때문에 이게 또 문항이 적을 때와 다르게 실전에서 빨리 푸는 연습이 많이들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합격생분들이랑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한 결과 요것도 필요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추가로 집어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이제 4데이즈는 우리 합격의 법학원의 시그니처죠. 그래서 요거 핵심 최종 정리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얘는 필수죠. 얘는 필수고 얘도 이제 가급적이면 들으시는 게 좋죠. 얘네들도 가급적이면 하시는 게 좋은데 얘는 뭐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막판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불안하다.
너무 불안하시면은 그러면 차라리 들으세요. 괜히 불안해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거든요. 네, 근데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예습 복습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수업은 크게 3단계입니다. 처음에 바로 진도를 안 나가고요. 전날 복습을 할 거예요. 이거는 그 뇌과학, 제가 뇌과학을 굉장히 탐구하는데, 그래서 공부법 같은데 이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뇌과학과 관련된 걸 보다 보니까 반복을 함에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한 다음에 한참 지나가지고 다시 동일한 내용을 보는 것보다 그 기간이 학습을 한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복습을 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그 연구를 통해서 미리미리 복습을 반복을 하시는 게 좋아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전날 복습은 포인트 암기장으로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일 진도는 에센스로 나가죠. 그래서 조문 판례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1차는 조문. 1차는 조문을 1순위로 하셔야지 됩니다. 판례는 결론 위주고요. 뭐 학설 필요 없고 그리고 OX 프리 에센스로 나가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포인트 암기장 정리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 그 수업 종료 전에는 오늘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포인트 암기장으로 반복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수업만으로도 오해독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단기간에 반복해서 볼수록 정리, 암기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그 커리큘럼의 순서를 정했고요. 다음에 이제 복습하실 때 있어서는요. 맨 먼저 OX 문제를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강약 조절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이론만 보면은 괜히 시험에도 안 나올 부분부터 열심히 공부하다가 정작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힘 빠져가지고 공부 못하고 아이 힘들어. 이렇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1순위는 기출부터 가져가셔야지 되기 때문에 OX 문제를 풀지는 못하죠. 지금 강의 바로 듣고 어떻게 풀겠어요. 읽으세요. 그냥 해설을 읽어서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주시고 그러면은 아 대충 이 단원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오네 이런 감각만 가진 상태일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에센스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제가 밑줄 쳐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줄 쳐드린 부분 위주로 읽어 나가 주시는 겁니다. 물론 밑줄 안 쳐드린 부분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빠르게 읽는데 밑줄 친 부분은 뭐 2번 읽는 거죠. 좀 더 강하게 읽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론에 대해서 요약된 것이 포인트 암기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암기장을 그 여러 번 읽는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즉 OX 이론 포인트 OX 이론 포인트 이렇게 복습 순서 가져가시면 되고 다음에 예습은 제가 이제 형광펜이라고 쳐놓긴 했는데 아직은 처음이시라 좀 형광펜 치는 게 힘드실 거예요. 오늘 형광펜 치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습득을 하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가로예요. 요거는 빼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목차라도 봐주세요. 요거는 생략. 근데 이제 목차는 보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범위가 많아서요. 범위가 많고 또 목차를 세워두면 2차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바탕화면에 굉장히 파일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어딨어? 막 이러면서 찾는데 각각의 카테고리, 폴더화를 해놓으면은 아, 이 파일은 이 폴더에 있었지 하고서는 금방금방 찾으실 수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체계를 세워놓으시면은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빨리빨리 그 체계 안에서 빨리빨리 내가 현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보시는 게 1순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만 먼저 봐보시고 그리고 OX 문제랑 해설을 읽어보시는 거. 다음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보시는 거요. 그래서 이론까지 읽으면은 좋으신데 이론은 읽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습하기도 빡세거든요. 그래서 복습하고 시간이 없으면은 예습은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하신다 하면은 목차 보고 다음 진도 OX 보고 해설을 본다.
바로 보세요. 그러니까 푸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다음 진도 OX를 보면 그냥 문제를 읽고 바로 해설 가서 읽는 거죠. 풀지는 못하니까 푸시는 거 아닙니다. 해설을 읽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건 힘들 것 같긴 해요. 예습은 힘들 것 같고 복습이라도 이제 해주시면은 좋죠. 그래서 OX 이론 포인트 암기장을 읽어보시는 걸로 복습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막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거의 끝났는데 이제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뭐 100점 맞을 필요는 없고 뭐 80점이다 라고 해보면 그랬을 때 수험 생활에서 노동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나침판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시험 전날을 생각해 보세요. 시험 전날에 우리 1차 시험에 해당하는 과목들의 교재를 다 보셔야지 됩니다. 근데 지금 에센스 두께 보세요. 굉장하죠? 다른 과목들도 두께가 이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은 몇 초에 몇 페이지를 봐야지 몇 초에 한 페이지를 넘겨야지 될까요? 거의 7초에 한 페이지씩 가셔야지 돼요. 시험 전날이요. 전날에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탁, 탁, 탁 이런 정도의 속도로. 그래서 최대 뭐 7초에서 8초 정도 걸릴 정도로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는요. 여러 책 보시면 안 되겠죠. 한 권을 정해서 두들겨 패야지 되고, 그리고 한 권을 두들겨 패자라는 말에서 약 늘리면 안 된다. 라는 게 또 이어서 나오겠죠. 다음에 여기 짧은 주기로 여러 번 돌린다라는 말은 법학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법학이 굉장히 범위가 많은데 얘가 또 유기적이고 체계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 이해가 안 돼. 처음에 이해가 안 되지만 얘가 이해 안 된다고 계속 잡고 있으면은 어차피 이해는 계속 안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쭉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쭉쭉 밀고 나갔을 때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얘가 이해가 돼요. 이게 바로 법학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취하셔야지 되겠어요? 그쵸? 이해 안 된다고 여기서만 한참 몇 달 동안 앞부분 단원에서만 고민을 하고 있으실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과감하게 버리고 빨리빨리 밀고 나가셔야지 돼요. 근데 소위 학점 좋으신 분들, 내신 잘 받으시는 분들은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끝내야지만 넘어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은 그거는 사실 고시공부, 즉 이제 전문 자격증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짧은 주기로 여러 번 돌리신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 그래서 완벽주의를 버려주세요. 예컨대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집합 생각해 보시면은 집합만 이렇게 막 열심히 와가지고 여기는 책이 너덜너덜하고 까매. 근데 이제 뒤에 가면은 뭐 함수 뭐 지수로고 이거는 뭐 보지도 못해서 책이 허해. 그러고 시험장 들어가. 그런 친구들의 길을 내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짧은 주기로 여러 번 돌린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쭉쭉 밀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랑 동일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지 되고 판례는 결론 위주로 가고 이제 눈에 바른다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2차에서 필요하죠. 2차는 현출을 하니까. 근데 1차는 OX 정도만 파악하게 눈에 발라주시는, 여러 번 발라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하죠. 이제 외우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해를 1순위로 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나는 왜 이해가 안 되지 하고서는 계속 잡고 계시지 마시고, 아까도 보셨지만 빨리빨리 넘겨서 여러 번 돌리기 위해서는 그냥 일단 외워놓고 나중에 갔다가 다시 오면 이게 이 의미였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게 법학의 유기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앞서서 뭐 예습복습법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하나하나 다 떠드리고, 그리고 특히 요 직장이나 학업 병행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시간 내에 이렇게 이제 한 방에 끝내드릴 거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시험장까지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시험장까지 이게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열심히
보실 수 있도록 각각의 기출 포인트를 도표화해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베이스 분들도 이제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강 특전으로서는 바로 여기 1:1 프리미엄 컨설팅 대면 상담입니다.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 합격 플랜을 짜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참석하신 실강생분 수를 확인을 했으니까 내일 상담 시간표를 엑셀로 해갖고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다 둘 테니까 이제 선착순으로 오셔가지고 가능하신 시간, 상담 시간 일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따로 상담 시간을 잡으셔야지 되니까 여기로 연락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실강생 분들도 저장을 해주시고요. 인강생 분들도 저장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로 뭐 기타 내용에 관한 질문, 그리고 뭐 학습법에 관한 질문, 뭐 인간관계에 관한 질문, 뭐 연애 상담, 뭐 등등등 다 가능합니다. 네, 저 ESFJ 상담 왕입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OT는 요 정도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노베이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노베이스 분들을 전제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법학의 기본적인 입문 단계에서 배우는 개념부터 빠르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노동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교시는 여기 법학 입문까지 하면은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최대한 50분 하고 10분 쉬고 요런 시간으로 가려고 해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법이란 무엇인가부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사회규범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사회규범에는 도덕도 있을 것이고 뭐 종교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법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열심히 적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이건 정말 교양처럼 그러려니. 근데 이제 이 교양을 쌓아놓으면은 다음 단계에 이해가 잘 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당위규범입니다. 그래서 당위가 무엇냐 하면은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의무에 대한 내용이 당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법은 강제 재판 규범이다. 그래서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게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위반을 했을 때, 법을 위반을 했을 때는 제재가 가해진다라는 거. 이런 법의 특성을 통해서 의의를 살펴보셨고, 다음에 이제 법계라는 게 있어요. 계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의 계보.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 이제 일제시대 이전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중국법을 차용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법계에서 일제시대 때 독일법계 들어와가지고 이제 최근은 영미법계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크게 우리가 이제 근대화된 법들, 노동법이든 민법이든 생각할 때는 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나누어서 봅니다. 그랬을 때 대륙법계가 뭐냐? 말 그대로 유럽 대륙입니다. 유럽 대륙.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을 한 법의 계보인데 얘네들의 특징이 바로 성문법이에요. 성문법. 그래서 법전이 딱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법전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론에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리고 이런 이론, 성문법이 딱 있다 보니까 법관은 이러한 성문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전이 딱 있으니까 이 몇 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라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법관이에요. 반면에 영미법계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영국법,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많이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미국법까지 포함을 해서 포함해서 지칭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 아까 성문법이었죠. 지금은 불문법입니다. 그래서 딱 법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판례로 케이스로 계속 누적되는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오제이 심슨 판례 뭐 이런 거 영화 볼 때 보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는 영미법계에 있어서는 이 판례가 중심이 됩니다. 그 말은 결국에 케이스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실이 중심이 됩니다. 대륙법에서는 딱 명시적인 성문법이 있기 때문에 이론이 발달한 반면에
영미법계에서는 판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이 발달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똑같이 살펴볼까요? 법관의 역할이 무엇이냐? 아까 대륙법계에서는 법이 딱 있기 때문에 법관은 법을 적용하는 자, 해석하는 자였는데 영미법은 법이라는 그 딱 규정된 법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관은 법의 창조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만 들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법의 존재 형식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은 크게 성문법, 불문법 요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여기 이제 대륙법계, 영미법계에서 보셨던 요 성문법이랑 불문법이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성문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명시적인 법전이 딱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순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최상위 법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근본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헌법을 구체화시킨 게 법률.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들을 구체화시킨 거죠. 그래서 얘는 뜬구름 잡는 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구체화시킨 게 이제 법률이죠. 그게 바로 국회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배우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그리고 또 이 법률 가지고도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더 구체화한 게 시행령, 소위 말해서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걸 더 구체화한 게 총리령, 부령인,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으시면은 뭐 민법 공부하시든지 아니면 행정하시든지 뭐 민소하시든지 할 때 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에 이제 불문법은 관습법이죠. 그래서 관습이 결국에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돼서 법으로 된 케이스. 그 다음 이제 법의 분류를 보시면은 크게 자연법이랑 실정법으로 나눠지는데, 자연법은 시공간을 초월한 법을 말을 하고, 실정법은 어떤 시대,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서만 효력이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 실정법 아래에서 이렇게 또 나뉩니다. 국내법, 국제법 뭐 등등등으로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국제법이랑 국내법은 딱 느낌이 오시죠. 국내법은 우리가 배우는 뭐 민법, 형법, 근로기준법 뭐 이런 게 국내법일 거고, 또 국제법은 그 외의 것일 거고요.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하죠. 실체법과 절차법. 그래서 실체법은 권리 의무의 내용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이라던가 뭐 형법이라던가 요런 거. 근데 이제 절차법은 실제법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 싸움이 발생한 거죠.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그래서 실제법이 민법이면은 절차법은 민사소송법. 또 실제법이 형법이면은 절차법은 형사소송법.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규정을 한 거예요. 다음으로써 이제 공법과 사법을 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래서 공법은 말 그대로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합니다. 사법은 사인들,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죠. 그래서 공법은 딱 보시면은 이제 국가기관과 관련된 것들이죠. 헌법, 행정법, 형법. 이렇게 공법을 규율을 하고, 그 다음에 사법에 해당하는 거는 민법, 상법,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을 해요. 그래서 헌법은 어떤가요? 이제 국가기관과 국민을 생각을 하시면은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우월한 수직적인 관계다. 근데 민법이랑 상법은 쌍방, 당사자, 계약하는 당사자끼리 서로 평등하고 서로 대등하다. 그래서 수평적 관계다. 이렇게 특징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외우실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범위로 삼을 노동법은 어떠하냐? 얘는 이제 제3의 영역이죠. 사회법입니다. 혼재되어 있어요. 사법과 공법의 성격이 섞여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법의 적용 대상인 사인 간의 법률 관계가 있지만 동시에 또 약자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노동법에 있어서는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국가가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조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공법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봐서 이제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법이 바로 이제 사회법 그리고 노동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독립노동과 종속노동을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2차 연기
때 있어서도 자세하게 맨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요. 먼저 우리가 근대 민법의 3원칙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을 거쳐가지고 등장을 한 게 바로 요 근대민법이죠. 시민법이죠. 그랬을 때 이 3원칙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소유권은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지 되고 계약은 당사자가 대등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함에 있어서 자유를 꼭 지켜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과실이 없으면은 책임은 안 져. 요게 이제 바로 근대민법의 3원칙이었는데 요거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연소자도 계약 당사자로서 독립적이고 동등하고 평등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연소자가 혹사되고 또 강제노동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대민법의 원리를 수정을 하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여기 노동법이다. 노동법과 같은 사회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민법이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요 민법이 바로 독립노동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요 시민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법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에 있는 민법도 바로 요 근대 민법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요. 즉, 계약 당사자가 대등하고 평등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민법의 계약 중에 고용 그리고 이제 도급, 위임 계약이 있습니다. 민법 배우셨나요? 민법 들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네. 안 들으신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안 들었다는 전제하에 가볼게요. 자, 여러분 채권 강론 생각을 해볼게요. 채권 강론에서 전형 계약이 있고 비전형 계약이 있죠. 전형 계약이 1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각나는 거, 대표적인 거를 먼저 꼽자면은 매매일 거예요. 그래서 매매와 증여와 같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계약. 그리고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굵직한 거. 임대차가 있죠. 임대차. 그쵸. 임대차, 사용대차와 같이 재산권을 이용하는 계약. 근데 또 재산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도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써놓은 고용과 도급과 위임이에요. 이때 민법상 고용계약이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뭐 학설 대립도 있긴 한데 그냥 가볍게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랬을 때 얘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도급이랑 위임은 무엇이냐. 도급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공사를 발주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도배 맡긴다. 요렇게. 그래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다음에 위임은 여러분이 이제 노무사 되셔가지고 의뢰인 분들이랑 위임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사 위임 계약 그래서 특정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걸 위탁을 하는 계약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요 고용이든 도급이든 위임이든 요 민법에 있어서는 대등하고 평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하면서 등장을 한 게 이제 노동법, 근로기준법이라는 거죠. 이제 제가 노동법이라고 말을 했는데 법전에 노동법이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건 따로 없죠. 따로 없습니다.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다 통칭을 해서 노동법이라고 하지 법전에는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동조합법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법 1, 2에서 배울 법의 범위는 제가 또 뒤에서 도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런갑다. 이렇게 가볍게만 첫 시간을 워밍업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아까 헌법을 구체화한 게 법률이다. 거기까지는 괜찮으시죠? 네. 그랬을 때 헌법 조항을 한번 조문자료를 통해 보고 넘어갈까요? 조문자료 요거 나눠드렸는데 좀 두꺼운 거요. 거기에서 첫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개별적 근로관계법 밑에 대한민국 헌법 32조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서 3항만 보겠습니다. 제32조 헌법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뭘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칠판을 보시면은 그러한 헌법 32조를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과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우리가 나오는 거는 근로기준법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부속법령이 10개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바로 노동법 1에서 다루는 법령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개별적 근로관계입니다. 개별적 근로관계고 이게 노동법 1의 범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헌법 33조의 1항 근로 3권을 보셔야지 되는데 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해서 한참 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리면은 32페이지, 조문자료 32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문자료 없으세요? 네, 없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 뭐 없으신 분? 없으세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대요. 네, 뒤에서 가져가 주세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2조, 33조는 오늘 또 시험 문제에서도 그 기출에서도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32페이지 펴주세요. 가지고 오셔서. 자, 그래서 32페이지에 33조 1항을 보시면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서 권 되어 있는 게 노동 3권, 근로 3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요 헌법상의 근로 3권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노동조합법과 그리고 또 플러스 4개의 부속법령을 우리가 시험 범위로 삼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집단적 근로관계법이고 이제 노동법 2에서 다루는 영역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노동법에 있어서 목적까지 보셨는데 노동법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 을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종속노동입니다. 종속노동. 그래서 이 종속노동이라는 거를 오늘 1교시 끝나고 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다른 거는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종속노동 관계, 요거는 노동법의 핵심이니까 그건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그랬을 때 이 종속노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인적 종속성,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적 종속성인데 이 인적 종속성은 종속의 범위가 경제적 종속성보다 세요. 그러니까 정도가 세요. 범위가 아니라 정도가 세요. 그래서 얘는 상당한 종속이에요. 상당한 종속. 그래서 지휘 감독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 회사 직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8시까지 출근하세요. 그럼 이제 8시까지 나가야지 되죠. 그리고 근태 관리도 다 하고 또 취업 규칙에 따라서 뭐 징계를 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그 지휘 감독을 띄고 있는 인적 종속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종속인데 근데 이제 밑에 경제적 종속성은 종속성의 정도가 인적보다는 좀 적어요.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의 종속인데 어떤 식이냐면은 경제적 불평등을 생각을 하시면은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그러면 또 무슨 말이냐? 보험 설계사, 뭐 학습지 교사 요런 분들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를 보면은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그 근로의 특성을 한번 업무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이득을 이윤을 창출을 하거나 또 이 손실을 초래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개인 사업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근로자와 유사한 측면도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보험회사가 당장 내일부터 너랑은 계약을 해지하겠어. 안녕. 이러면은 그 보험 설계사는 당장 길바닥으로 남게 될 위험에 처해 있죠. 그래서 생계가 의존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위 감독까지는 아니어도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생계 위협을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종속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인적 종속성은 앞에 보셨던 그 노동법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그 근기법의 근로자성. 근기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에서 요구되는 종속성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종속성은
노조법, 노동조합법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종속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차이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노조법에서 요구되는 근로자성에서 요구되는 종속성이에요. 그래서 요 근기법상에서는 어떠냐면은 사용자한테 규율을 굉장히 빡세게 해요. 휴가는 이렇게 줘야지. 그리고 임금은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빡세게 제재가 들어가거든요. 빡세게 들어가니까 요 근기법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근로자가 되려면은 종속성도 좀 더 세게 요구를 하는 거죠. 엄격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지휘감독까지는 받아야지. 요렇게. 근데 노조법에서는 국가가 해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가가 그렇게 사용자를 쪼지 않거든요. 어떤 정도냐면 1대1로 협상할 때 맞닿아 뜨면은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너네들 단체로 협상하게 해줄게. 판 깔아줄게. 근데 이제 판 깔아준 다음에 너네들이 협상하는 회사랑 협상하는 거는 너네들이 알아서 하고 일단 국가인 우리가 판은 깔아줄게. 요게 이제 노조법에서의 국가가 해주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주는 게 근기법보다는 조금 적죠. 그렇기 때문에 노조법의 근로자의 해당하는 정도도 근기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화되어 있어서 이 경제적 정속성이 인적 정속성까지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요게 정도의 차이, 요 부등호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종속 노동관계, 요거 단어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 내용들은 어차피 2차에 가셔서 또 굉장히 자세하게 배웁니다. 우리 1차에 있어서는 뭐 이거 시험범위 안 나오고요. 이제 2차에 가셔서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배경으로 알고 있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쉬는 시간을 10분 가지고 또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제가 드렸던 포인트 암기장에서 여기 보시면은 출제표가 있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개별적 근로관계가 노동법 1, 집단적 노사관계가 노동법 2였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출제된 개수예요. 올해 시험.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요 근로기준법이랑 부속법령 그리고 또 여기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는 노조법과 또 기타 부속법령들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에센스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0분 후에 보시죠.